여보세요? 아가 밥 먹으러 집에 와. 어머니 오늘은 좀 바빠요. 다 준비했는데 같이 먹자, 하너와. 죄송해요. 다음에요. 알았다, 수고해. 엄마, 전화 좀 받아봐요. 엄마, 왜 이러시는 거예요? 전화기 화면에는 딸 지연이가 보낸 메시지가 20개도 넘게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전 그냥 화면을 끄고 가방에 넣었죠. 제 이름은 김영희예요. 올해 66살이고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막 혼자 살기 시작했다고 해야겠네요. 이 모든 게 시작된 건 딱 한 달 전이었어요.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오랜만에 큰딸 지연이네 가족이 우리 집에 온다고 해서 아침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죠. 지연이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고 손자 준우가 좋아하는 잡채도 준비했어요. 냉장고에는 과일도 가득 채워 놓았고요. 그런데 막상 오후 2시쯤 되니까 지연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미안한데 오늘 못 갈 것 같아요. 응? 왜? 무슨 일 있어? 아니, 그게 오빠네랑 먼저 약속이 있었던 거 까먹고 있었어요. 다음에 갈게요. 날랑 끊어버리더라고요. 전 그냥 한숨을 쉬면서 상을 치웠어요.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은 음식들이었지만 뭐 어쩌겠어요. 이럴 때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게 시작이었어요. 일주일 뒤에는 큰아들 민수가 전화를 했어요. 엄마, 다음 주 토요일에 준우 생일이잖아요. 준비하셔야 돼요. 응, 알고 있지. 엄마가 미역국이랑 케이크 준비할게. 아니요, 그냥 돈으로 주세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요. 500만 원? 네. 준우가 좋아하는 게임기 사주고 친구들이랑 파티도 해야 되잖아요. 엄마가 해주시는 건 시대에 안 맞고요. 전 잠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지만 손자 생일인데 뭐 어쩌겠어요. 그래도 손자는 귀하잖아요. 알았어. 엄마가 보내줄게. 감사합니다. 그럼 저 바빠서 끊을게요. 그렇게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더라고요. 엄마 건강은 어떠세요? 라는 말도 없이요. 그날 저녁 전 혼자 작은 방에 앉아서 통장을 들여다봤어요.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받은 보험금이랑 작은 가게 정리한 돈으로 모아둔 게 3억 정도 있었거든요. 그게 제 노후 자금 전부였죠. 근데 지난 5년 동안 그 돈이 반도 안 남았더라고요. 민수가 사업한다고 빌려간 게 5천만 원, 지연이가 남편 사업 자금 필요하다고 가져간 게 6천만 원, 막내딸 수진이가 전세 자금으로 가져간 게 4천만 원.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아, 우리 애들이 나한테 오는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구나. 그리고 정확히 이틀 뒤였어요. 세 남매가 다 같이 우리 집에 왔어요. 이상하게 다들 표정이 굳어 있더라고요. 엄마, 앉으세요. 우리가 할 얘기가 있어요.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무슨 일인데 그래?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엄마가 이 집에 혼자 계시는 게 너무 위험해요. 위험? 무슨 소리야? 지연이가 끼어들었어요. 엄마, 요즘 엄마 건강도 안 좋으시잖아요. 무릎도 아프시고 작년에 넘어지셔서 병원에도 가셨고요. 그건 그냥 한 번 실수한 거였어. 괜찮아졌다고. 아니에요, 엄마. 그래서 우리가 결정을 했어요. 수진이가 서류 봉투를 하나 꺼냈어요. 이게 뭔데? 경기도에 있는 요양원 자료예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대요. 거기 가시면 엄마 또래 분들도 많으시고 훨씬 안전할 거예요. 전 눈을 의심했어요. 너희가 지금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거니? 엄마,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도 다 엄마 생각해서 하는 거예요. 민수가 말했어요. 우리도 각자 살기 바빠요. 지연이는 회사 다니면서 준우 키우느라 힘들고 전 사업하느라 바쁘고 수진이는 쌍둥이 키우느라 정신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우리도 마음 편하고 엄마도 편하실 거예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언제 불편하다고 했어.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보기엔 엄마가
많이 불편해 보이세요. 혼자 밥도 제대로 못 챙겨 드시고 집도 제대로 관리 못 하시고요. 지연이가 집안을 둘러보면서 말했어요. 전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럼 너희는 엄마가 짐이라는 거구나. 엄마,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잖아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그냥 서로를 위해서 따로 사는 게 낫다는 거예요. 엄마도 자유롭게 사시고 우리도 우리 가정에 집중하고요. 따로 산다고? 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도 각자 가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엄마한테 계속 신경 쓰려니까 힘들어요. 민수가 직설적으로 말했어요. 그래서 제안하는 건데요. 엄마가 요양원에 가시면 이 집을 팔아서 비용을 충당하면 되고요. 남은 돈은 우리 셋이서 공평하게 나눠 갖는 거예요. 전 그제야 알았어요. 아, 애들이 이 집이 필요한 거구나. 너희가 지금 엄마 집을 팔자는 거니? 엄마, 어차피 엄마 혼자 쓰기엔 너무 큰 집이잖아요. 이 집 시세가 10억은 넘는데 요양원 비용 빼고 나면 우리한테도 좀 남을 거예요. 지연이가 계산기를 두드리면서 말했어요. 요양원 비용이 월 300만 원 정도 하니까 한 10년치 계산하면 4억 정도. 그럼 남는 게 6억인데 우리가 2억씩 나눠 가지면 되잖아요. 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어요. 나가, 엄마, 나가라고 했어. 당장 나가. 전 소리를 질렀어요. 아이들은 놀란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죠. 엄마, 진정하세요. 우리가 잘못 설명한 것 같은데 너희가 잘못 설명한 게 아니야. 내가 너희를 잘못 키운 거지. 엄마, 그게 무슨, 나가. 다시는 오지 마.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엄마랑 남처럼 살자. 아이들은 한동안 서 있다가 결국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전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30년 넘게 아이들을 키우면서 살았는데 이게 끝이구나 싶었거든요. 근데 눈물은 안 나더라고요. 그냥 허무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결심을 했어요. 좋아, 너희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전 먼저 휴대폰 번호를 바꿨어요. 새 번호는 아무한테도 알려주지 않았죠. 그리고 집 현관문 비밀번호도 바꿨어요. 아이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던 그 번호를요. 그 다음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갔어요. 이 집을 팔고 싶은데요. 아, 네. 이 동네 집값이 요즘 많이 올라서 11억 정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좋아요. 빨리 파세요. 그리고 전세로 들어갈 작은 집 하나 구해주세요. 보증금 3억 정도로요. 중개사 아저씨가 눈이 휘둥그레졌지만 전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어요. 한 달 만에 11억 5천만 원에 계약이 됐죠. 그리고 전 마포구 작은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방 2개짜리 오래된 아파트였지만 저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이사한 다음 날 전 노트를 하나 꺼냈어요. 그리고 제목을 썼죠. 내 인생의 버킷리스트. 남편이 돌아가시고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제 인생은 없었거든요. 이제 66인데 제가 하고 싶었던 게 뭐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로 쓴 건 제주도 한 달 살기였어요. 젊었을 때 신혼여행으로 제주도에 갔었는데 그때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3일 만에 돌아와야 했죠. 남편이 가게 때문에 바빠서요. 두 번째는 도자기 배우기였어요. 옛날에 백화점에서 도자기 전시회를 본 적이 있는데 그게 너무 예뻐서 저도 만들어 보고 싶었거든요. 세 번째는 봉사활동하기였어요.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고 싶었어요. 네 번째는 프랑스 여행이었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 한번 찍어보고 싶었거든요. 다섯 번째는 내 이름으로 된 통장 만들기였어요. 평생 남편 이름, 아들 이름으로만 저축했거든요. 그렇게 20개를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 첫 번째 항목부터 시작했죠. 이틀 뒤
전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제주도 공항에 내렸을 때 바다 냄새가 확 밀려왔어요. 전 깊게 숨을 들이마셨죠. 자유의 냄새 같았어요. 한 달 동안 머물 펜션은 애월 바닷가 근처에 있었어요. 작은 방 하나에 간단한 부엌이 딸린 곳이었는데 창문을 열면 바다가 보였어요. 짐을 풀고 나서 전 바닷가로 나갔어요. 해질 무렵이었는데 하늘이 온통 주황색이더라고요. 전 그냥 모래사장에 앉아서 한참을 바라봤어요. 그때 옆에서 누가 말을 걸었어요. 혼자 오셨어요. 돌아보니 저랑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이 서 있었어요. 네, 혼자 왔어요. 저도요. 전 이미숙이라고 해요. 여기 한 달째 살고 있어요. 아, 저는 김영이에요. 저도 한 달 살기 하러 왔어요. 미숙 씨는 웃으면서 옆에 앉았어요. 혼자 오시기 쉽지 않으셨을 텐데 대단하세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 한번 살아보고 싶어서요. 무슨 일 있으셨나 봐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얘기를 했어요. 아이들한테 요양원 가라는 소리 들은 것, 집을 판 것, 이제부터 제 인생을 살기로 한 것까지요. 미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들었어요. 저도 비슷해요. 저는 남편이 바람 피워서 이혼했거든요.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어느 날 회사 후배랑 도망가더라고요. 헐,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어느 날 생각했죠. 아, 나도 이제 내 인생 살아야겠다. 그래서 여기 온 지 벌써 석 달째예요. 석 달이나요? 네, 너무 좋아서 계속 연장하고 있어요. 아침마다 바다 보면서 요가하고, 낮에는 카페에서 책 읽고, 저녁에는 이렇게 산책하고요. 미숙 씨 얘기를 들으면서 전 마음이 편해졌어요.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싶었거든요. 영희 씨, 내일 시간 있으세요? 제가 아는 좋은 카페 있는데 같이 가실래요? 그럴까요? 다음 날부터 전 미숙 씨랑 거의 매일 만났어요. 같이 바닷가를 걷고 카페에서 차를 마시고 오름을 오르기도 했죠. 일주일쯤 지났을 때 미숙 씨가 저를 도자기 공방으로 데려갔어요. 여기 선생님이 정말 잘 가르쳐 주세요. 한번 배워보세요. 공방은 작은 한옥이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니 도자기들이 가득했어요. 선생님은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전 박준호라고 합니다. 안논하세요. 김영희예요. 도자기 처음 해보세요. 네, 오래전부터 해보고 싶었어요. 좋아요. 그럼 오늘은 간단하게 시작해 볼까요? 준호 선생님은 물레를 돌리면서 시범을 보여줬어요. 흙이 손에서 마법처럼 변하는 게 신기했어요. 자, 이제 직접 해보세요. 전 떨리는 손으로 흙을 만졌어요. 근데 생각처럼 쉽지 않더라고요. 흙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었거든요. 천천히 하세요.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어요. 준호 선생님이 제 뒤에 서서 손을 잡아줬어요. 그 손이 따뜻하더라고요. 1시간 정도 연습하고 나니까 작은 그릇 하나가 만들어졌어요. 삐뚤빼뚤하고 못생겼지만 제가 만든 첫 작품이었어요. 잘하셨어요. 다음 주에도 오실 거죠? 네, 꼭 올게요. 그날부터 전 일주일에 3번씩 공방에 다녔어요. 도자기를 만드는 시간만큼은 아무 생각도 안 났거든요. 그냥 흙이랑 저만 있는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나갈 무렵 제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어요. 받지 않았는데 문자가 왔더라고요. 엄마, 저 지연이에요. 엄마 전화번호 바꾸셨어요? 왜 연락이 안 돼요? 걱정돼서 미치겠어요. 엄마, 어디 계세요? 전 그 문자를 읽고 지워버렸어요. 이제 와서 걱정이라니. 다음 날 또 문자가 왔어요. 이번엔 민수였어요. 엄마, 접니다. 집에 가봤더니 다른 사람이 살고 있더라고요. 엄마가 집을 팔았어요. 왜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그것도 지웠어요. 그 다음 날엔 수진이었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전화 받아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요양원 얘기는 다 취소할게요. 엄마, 제발요. 전 핸드폰을 꺼버렸어요. 미숙 씨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잘하셨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에요. 영희 씨가 필요할 때는 안 오더니 자기들이 불안하니까 찾는 거잖아요. 그래도 제 자식들인데 이래도 되나 싶어요. 영희 씨, 자식이라고 해서 부모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법은 없어요. 오히려 더 잘해야죠. 영희 씨는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미숙 씨 말이 맞았어요. 전 스스로를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었어요. 제주도 한 달이 끝나갈 무렵 준호 선생님이 제안을 했어요. 영희 씨, 서울 올라가시면 도자기 계속 하실 거예요. 글쎄요. 서울엔 공방이 별로 없잖아요. 그럼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제 대학 선배가 홍대 근처에서 공방을 하거든요. 거기 가시면 계속 배우실 수 있어요. 정말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2달에 한 번씩 서울에 재료 사러 올라가거든요. 그때 영희 씨 작품도 한번 봐드릴게요. 준호 선생님이 웃으면서 말했어요. 전 얼굴이 빨개지는 걸 느꼈어요. 서울로 돌아온 뒤 전 바로 홍대 공방에 등록했어요. 그리고 버킷리스트에서 2번째 항목에 체크를 했죠. 이제 3번째 항목 봉사활동을 시작할 차례였어요. 전 인터넷으로 검색해서 강남구에 있는 무료 급식소를 찾았어요. 거기서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에 봉사자를 모집한다더라고요. 신청하고 일주일 뒤에 첫 봉사를 나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예요. 오늘부터 봉사하러 왔어요. 아, 네. 환영합니다. 전 이곳 담당자 이수정이라고 해요. 오늘은 배식을 도와주시면 돼요. 급식소에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와 있었어요. 노숙자분들도 계셨고 독거노인분들도 계셨어요. 전 앞치마를 두르고 국을 퍼 담기 시작했어요. 감사합니다. 잘 드세요. 한 분 한 분께 국을 드리면서 전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제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게 뿌듯했거든요. 1시간쯤 지났을 때 한 할머니가 제 앞에 오셨어요. 한 70대 후반쯤 보였는데 옷이 낡았지만 단정하게 입고 계셨어요. 할머니, 드세요. 고맙습니다. 할머니는 국을 받아들고 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계속 흐느끼시는 거예요. 전 일을 마치고 할머니께 다가갔어요. 할머니,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에요. 그냥 오늘이 제 생일이거든요. 생일이요? 네. 근데 축하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들이 2 있는데 연락이 안 돼요.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면서 말씀하셨어요. 2 다 각자 가정 꾸리고 바쁘다고 하더니 어느 날부터 전화를 안 받아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전 할머니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제 손만큼이나 거칠었어요. 할머니 잘못이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이러겠죠. 아니에요. 진짜로요. 전 할머니를 꼭 안아드렸어요.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나도 이렇게 될 뻔했구나. 아니, 어쩌면 지금 아이들 눈에는 내가 저 할머니처럼 보일지도 몰라. 하지만 전 달랐어요. 전 아이들을 기다리지 않았거든요. 제가 먼저 떠나버렸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와서 전 다이어리를 펼쳤어요. 그리고 오늘 만난 할머니 얘기를 적었어요. 나는 저 할머니처럼 살지 않을 거야. 나는 내 행복을 다른 사람한테 의지하지 않을 거야. 다음 날 민수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제가 사업 자금으로 빌린 돈 다 갚을게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디 계신지만 알려주세요. 아빠 제사라도 같이 지내야 되잖아요. 전 비웃음이 나왔어요. 아빠 제사. 작년 제사 때도 너희는 바빠서 못 온다고 했잖아. 나 혼자 차례 음식 준비하고 혼자 절했잖아. 전 답장을 쓰기 시작했어요. 민수야, 엄마는 잘 지내고 있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빌려간 돈은 갚지 않아도 돼. 대신 엄마한테 연락하지 마. 네가 원하던 대로 이제 우린 남처럼 살자. 문자를 보내고 나니까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았어요. 전 더 이상 그 애들한테 매달리지 않기로 했어요. 일주일 뒤 수진이한테서 장문의 문자가 왔어요. 엄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 제발 우리 한 번만 봐주세요. 우리가 그날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엄마를 요양원에 보내자는 게 아니라 그냥 엄마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해서 한 말이었어요. 근데 엄마가 오해하신 것 같아요. 우리 다시 만나요. 오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해요. 지연 언니는 매일 울고 있어요. 전 그 문자를 읽으면서 한숨을 쉬었어요. 오해? 내가 오해를 했다고? 집 팔아서 돈 나눠 갖자는 게 오해일 수가 있나요? 우리도 우리 가정에 집중하고 싶다는 게 오해일 수가 있어요. 전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대신 그 번호를 차단했죠. 그날 오후 전 홍대 공방으로 도자기 수업을 받으러 갔어요. 준호 선생님이 소개해준 공방은 작았지만 아늑했어요. 영희 씨, 오늘은 접시를 만들어 볼까요? 공방 선생님인 정민아 씨가 말했어요. 미나 씨는 30대 초반인데 정말 실력이 좋았거든요. 네, 좋아요. 전 물레 앞에 앉아서 흙을 올렸어요. 이제는 조금 익숙해져서 예전보다 훨씬 잘 만들 수 있었어요. 영희 씨, 요즘 되게 밝아 보이세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제 인생을 살고 있어서요. 멋있다. 저도 영희 씨처럼 살고 싶어요. 미나 씨는 웃으면서 자기 작업을 계속했어요. 수업이 끝나고 집에 가는 길에 전 서점에 들렀어요. 오랜만에 책을 사고 싶더라고요. 서점을 둘러보다가 여행 코너에서 프랑스 여행책을 발견했어요. 표지에 에펠탑 사진이 크게 있었죠. 그래, 이제 프랑스 갈 차례구나. 전 그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그날 밤 여행사 홈페이지를 뒤지기 시작했죠. 혼자 가는 프랑스 패키지 여행이 있더라고요. 일주일 코스인데 300만 원 정도였어요. 전 망설이지 않고 예약했어요. 출발은 한 달 뒤였죠. 그 한 달 동안 전 프랑스어 기초 회화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인터넷 강의로요. 간단한 인사말이랑 고맙습니다. 얼마예요? 같은 것들이요. 그러면서도 봉사활동은 계속했어요. 매주 월요일과 수요일엔 급식소에서 일했고, 금요일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렸어요. 요양원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외로워하시는 분들이 많았어요. 자식들이 한 번도 안 오신다는 분도 계셨고, 1년에 한 번 명절 때만 온다는 분도 계셨죠. 그분들한테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제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요. 영희 씨는 용감하네요. 나도 그럴 수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한 할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도 하실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니야, 난 이제 너무 늙었어. 여기서 그냥 조용히 살다가 갈 거야. 할아버지는 창밖을 보면서 말씀하셨어요. 그 뒷모습이 너무 쓸쓸해 보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전 생각했어요.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아야겠다. 프랑스 출발 일주일 전 지연이한테서 또 문자가 왔어요. 엄마, 준우가 엄마 보고 싶대요. 제발 한 번만 만나주세요. 준우가 요즘 할머니 없어서 너무 힘들어해요. 엄마 생각하면서 매일 울어요. 전 그 문자를 읽으면서 마음이 흔들렸어요. 손자 준우는 진짜 제가 사랑하는 아이거든요. 하지만 전 알고 있었어요. 이게 지연이가 저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방법이라는 걸요. 준우가 정말 할머니를 보고 싶어 한다면 왜 지금까지 한 통의 전화도 없었을까요? 왜 준우가 직접 연락하지 않았을까요? 전 문자를 지우고 짐을 쌌어요. 내일 모레면 프랑스로 떠나니까요. 출발 전날 밤 미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희 씨, 내일 출발이죠. 조심히 다녀와요. 고마워요,
미숙 씨. 제주도에서 미숙 씨 만나지 못했으면 전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무슨 말씀을요? 영희 씨가 원래 강한 분이에요. 그냥 그동안 그걸 모르고 계셨던 것 뿐이에요. 미숙 씨는 요즘 어떻게 지내요? 저요? 전 이제 제주도에 완전히 정착하기로 했어요. 집도 하나 계약했어요. 와, 대단해요. 영희 씨 덕분이에요. 영희 씨 보면서 용기를 얻었거든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미소를 지었어요. 내가 누군가한테 용기를 줄 수 있다니 신기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전 인천공항으로 향했어요. 가슴이 두근두근했어요. 평생 해외여행 한 번 못 가봤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옆자리에 앉은 분도 혼자 여행 오신 분이었어요. 6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죠. 안녕하세요. 저는 최동훈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희예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처음 해보는데 떨려요. 저도 처음이에요. 사실 와이프가 작년에 돌아가셔서 혼자 남았거든요. 그래서 와이프랑 가고 싶어 하던 곳들을 이제 혼자 가보려고요. 동훈 씨는 슬픈 미소를 지으면서 말했어요. 와이프분이 프랑스 좋아하셨나 봐요. 네, 특히 에펠탑을 보고 싶어 했어요. 젊었을 때 같이 가자고 약속했는데 계속 미루다가 결국 못 갔죠. 이제라도 가시잖아요. 와이프분도 좋아하실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요. 파리에 도착했을 때는 현지 시간으로 저녁 6시였어요. 호텔로 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보는데 모든 게 신기했어요. 건물도 다르고 사람들 옷차림도 다르고 간판 글씨도 다르더라고요. 호텔에 짐을 풀고 나서 전 혼자 산책을 나갔어요. 생강이 가까웠거든요. 강변을 걷는데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주황색 하늘 아래로 배들이 지나가고 사람들은 와인을 마시면서 웃고 있었죠. 전 그 광경을 보면서 생각했어요. 아, 나도 이제 이런 세상에 살 수 있구나. 다음 날부터 일주일 동안 전 파리를 구석구석 다녔어요. 에펠탑 앞에서 사진을 찍었고, 루브르 박물관에서 모나리자를 봤고, 몽마르트 언덕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들을 구경했어요. 동훈 씨도 가끔 마주쳤는데 같이 저녁을 먹기도 했어요. 영희 씨는 왜 혼자 여행 오셨어요? 가족은 어떻게 되세요? 어느 날 저녁 동훈 씨가 물었어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아이들 얘기, 집안 얘기, 이제 혼자 살기로 한 얘기까지요. 동훈 씨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렇게 말했어요. 영희 씨는 정말 대단하세요. 저는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왜요? 전 딸이 하나 있거든요. 그 애도 요즘 바빠서 1년에 한두 번밖에 못 봐요. 근데 그래도 딸이잖아요. 혼자 남은 제가 딸한테 짐이 될까봐 연락도 잘 안 하고 있어요. 동훈 씨가 짐이 아니에요. 영희 씨 말 들으니까 그런 것 같기도 하네요. 근데 전 용기가 없어요. 영희 씨처럼 멋지게 살 자신이 없어요. 용기는 원래 없는 거예요. 그냥 하다 보면 생기는 거죠. 동훈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파리에서의 마지막 날, 전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 서 있었어요. 몇 년 전 화재로 많이 타서 복구 중이라고 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름다웠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한국에서 온 문자였죠. 민수였어요. 엄마, 오늘 아빠 제사예요. 엄마가 안 계시니까 우리가 지냈어요. 그런데 우리끼리 지내니까 너무 이상해요. 엄마 없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제발 돌아와 주세요. 전 그 문자를 읽고 웃음이 나왔어요. 이제 와서 내가 필요할 때는 요양원 보내려고 했으면서 제사 지낼 때는 필요하다고 전 답장을 썼어요. 민수야, 엄마는 지금 파리에 있어. 노트르담 대성당 앞에서 이 문자를 쓰고 있지.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을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 서로한테 짐이 되지 말고 살자. 문자를 보내고 전 핸드폰을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대성당을 한참 바라봤어요. 불에 탔어도
여전히 서 있는 이 건물처럼 나도 상처받았지만 여전히 서 있잖아요. 아니, 오히려 더 강해졌죠. 한국에 돌아온 뒤 전 더 바빠졌어요. 도자기 수업도 계속하고 봉사활동도 계속하고 이제는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버킷리스트에 있던 항목 중 하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준호 선생님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영희 씨,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시간 있으세요? 같이 저녁 먹을래요? 네, 좋아요. 일주일 뒤 전 홍대 근처 레스토랑에서 준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영희 씨, 작품 가져오셨어요. 네, 여기요. 전 가방에서 제가 만든 접시들을 꺼냈어요. 준호 선생님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이 늘었네요. 정말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영희 씨한테 제안이 하나 있어요. 제안이요. 제주도에서 제가 하는 공방이 있잖아요. 거기서 한 달에 한 번씩 전시회를 여는데 영희 씨 작품도 전시하면 어떨까 해서요. 제 작품을요? 네. 영희 씨 작품엔 뭔가 특별한 게 있어요. 솔직한 감정이 느껴져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작품이 전시된다니요. 정말 감사합니다. 꼭 하고 싶어요. 좋아요. 그럼 다음 달 전시회에 영희 씨 작품 5점 정도 보내주세요. 저녁을 먹으면서 준호 선생님이 물었어요. 영희 씨, 요즘 되게 밝아 보이세요. 뭔가 좋은 일 있으세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 살고 있어서요. 부럽네요. 전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선생님은 도자기가 좋으시잖아요. 도자기는 좋아요. 근데 인생에서 다른 걸 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여행도 가고 싶고,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싶고요. 준호 선생님은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럼 하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전 66에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아직 50대잖아요. 늦지 않았어요. 준호 선생님은 한참 저를 바라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대화 이후로 준호 선생님이랑 가끔 연락을 주고받았어요. 문자로 안부를 묻기도 하고 가끔은 전화로 도자기 얘기를 하기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수진이한테서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어요. 이번엔 문자가 아니라 편지였어요. 집 우편함에 손으로 쓴 편지가 들어있더라고요. 전 그 편지를 한참 들여다봤어요. 뜯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하다가 결국 뜯었죠. 편지 내용은 이랬어요. 엄마, 저 수진이에요. 엄마가 어디 사시는지 알아내는데 2달이 걸렸어요. 부동산을 다 뒤져서 엄마가 전세로 이사 가신 걸 알아냈어요. 엄마, 전 직접 찾아가고 싶었어요. 근데 그러면 엄마가 더 싫어하실 것 같아서 편지를 써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우리가 한 말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가 엄마를 짐으로 생각했던 게 맞아요. 근데 엄마, 그게 진심은 아니었어요. 우리도 각자 살면서 너무 지쳐 있었거든요. 민수 오빠는 사업 때문에 빚이 많아서 매일 스트레스 받고, 지연 언니는 회사에서 승진 탈락해서 우울해하고, 저는 쌍둥이 키우면서 남편이랑 자꾸 싸우고, 그렇게 지쳐 있던 우리가 엄마한테 의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잘못된 방법이었어요. 엄마가 우리한테 해주신 거랑 비교하면 우리는 엄마한테 아무것도 안 해드렸어요. 아니, 오히려 상처만 드렸죠. 엄마, 용서해 달라는 말은 안 할게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사시는지 궁금해서 알아봤는데 엄마가 도자기도 배우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 프랑스도 다녀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 듣고 울었어요. 엄마가 우리 없이도 행복하게 사시는구나 해서요. 근데 동시에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엄마,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때가 되면 제대로 된 딸로 만나고 싶어요. 사랑해요, 엄마.
수진 올림. 전 편지를 다 읽고 한참을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솔직히 마음이 흔들렸어요. 수진이 글씨를 보니까 어렸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연필로 삐뚤빼뚤하게 엄마 사랑해요 라고 쓰던 그 아이가요. 하지만 전 답장을 쓰지 않았어요. 아직은 아니었어요. 아직은 제가 더 단단해져야 했거든요. 그날 밤 전 미숙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숙 씨, 저 수진이한테 편지 받았어요. 뭐래요? 잘못했다고, 사과한다고, 그리고 엄마 행복하게 살라고. 영희 씨 마음은 어때요? 솔직히 흔들려요. 근데 동시에 무서워요. 다시 돌아가면 예전처럼 될 것 같아서요. 영희 씨, 지금 당장 결정할 필요 없어요. 시간을 두고 생각해 봐요. 그리고 만약 다시 만나게 된다면 예전의 영희 씨가 아니라 지금의 영희 씨로 만나면 돼요. 지금의 나로? 네, 아이들한테 모든 걸 다 주는 엄마가 아니라 내 인생도 소중히 여기는 엄마로요. 미숙 씨 말이 맞았어요. 만약 다시 만난다고 해도 전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 전 봉사활동을 갔어요. 요양원에서 어르신들 말벗이 되어드리는 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따라 한 할머니가 계속 우셨어요. 할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들이 오늘 왔다 갔어요. 그럼 좋으시겠네요. 아니에요. 1시간 있다가 바빠서 간다고 가버렸어요. 한 달 만에 온 건데 할머니는 눈물을 닦으시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오기만 해도 다행이죠. 다행? 와서 핸드폰만 보고 있다가 가는 게 다행이에요. 나한테 관심도 없으면서 왜 와요? 전 할머니 말씀에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할머니, 혹시 아드님한테 솔직하게 말씀드려 보셨어요? 핸드폰 보지 말고 얘기하자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해요? 바쁜 사람, 시간 내서 오는 건데 내가 뭐라고 그래요? 할머니도 중요한 사람이에요. 당연히 그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을까요? 할 수 있어요. 전 할 수 있었어요. 전 할머니한테 제 얘기를 해드렸어요. 어떻게 아이들이랑 멀어졌는지,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요. 할머니는 눈을 크게 뜨고 들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럽네요. 난 그렇게 못할 것 같아요. 할머니도 하실 수 있어요. 시작은 작은 것부터 하시면 돼요. 그날 집에 돌아오면서 전 깨달았어요. 내가 바뀐 게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고 있구나. 한 달 뒤 제주도에서 전시회가 열렸어요. 준호 선생님이 사진을 보내줬는데 제 작품들이 예쁘게 전시되어 있더라고요. 영희 씨, 반응이 좋아요. 한 분이 영희 씨 접시를 사가셨어요. 정말요? 누가 제 작품을요? 네. 80만 원에 팔렸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만든 게 팔리다니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제가 뭘요? 영희 씨가 잘 만드신 거죠. 그날 저녁, 전 혼자 조용히 와인 한 잔을 마셨어요. 제 인생에서 이렇게 뿌듯한 순간이 또 있을까 싶었어요. 며칠 뒤 민수한테서 또 연락이 왔어요. 이번에도 편지였어요. 엄마, 저 민수입니다. 수진이가 엄마한테 편지 보냈다는 얘기 들었어요. 저도 용기를 내서 편지를 씁니다. 엄마, 저 사업 접었어요. 계속 빚만 늘어나고 가족들만 힘들게 해서요. 이제 회사에 취직했어요. 월급은 예전보다 적지만 안정적이에요. 그리고 아내랑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우리 부부가 왜 자꾸 싸웠는지 알고 싶어서요. 상담받으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엄마한테 너무 의존하고 있었구나 하는 거요. 사업 자금도 엄마한테 빌리고 애 교육비도 엄마한테 받고 심지어 집 문제도 엄마한테 의논하고 전 어른이 아니었어요. 그냥 큰아이였던 거죠. 엄마, 이제 저도 진짜 어른이 되려고 해요. 제 힘으로 가족을 책임지고 제 문제는 제가 해결하려고요. 그래서 엄마한테 빌린 돈 이제부터 갚으려고 해요. 한 달에 100만 원씩요.
오래 걸리겠지만 꼭 다 갚을게요. 엄마 통장 번호 알려주세요. 아니면 제가 엄마 집 앞에 두고 갈게요. 엄마, 사랑합니다. 민수 올림. 전 편지를 읽으면서 울컥했어요. 민수가 변하고 있구나. 하지만 여전히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시간이 더 필요했거든요. 대신 전 제 통장 번호를 작은 쪽지에 적어서 우편함에 넣어두었어요. 민수가 정말 갚고 싶다면 그렇게 하라고요. 일주일 뒤 정말로 100만 원이 입금됐어요. 민수 이름으로요. 전 그 돈을 보면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받아야 하나, 돌려줘야 하나, 결국 받기로 했어요. 민수가 어른이 되는 과정이니까요. 그 돈은 전 따로 통장을 만들어서 넣어뒀어요. 나중에 민수가 정말 어려울 때 돌려줄 생각으로요. 2달이 더 지났어요. 전 이제 수영도 제법 할 수 있게 됐고, 도자기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프랑스어 회화도 기초는 끝냈죠. 그리고 새로운 버킷리스트 항목을 추가했어요. 운전면허 따기요. 66에 운전면허를 딴다는 게 말이 안 될 수도 있지만 전 하고 싶었어요. 학원에 등록하고 일주일에 3번씩 연습했어요. 처음엔 겁이 났는데 점점 익숙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토요일 오후, 전 운전 연습을 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아파트 입구에 누가 서 있는 게 보였어요. 가까이 가보니 지연이었어요. 전 걸음을 멈췄어요. 엄마, 지연이가 저를 보고 울음을 터뜨렸어요. 엄마,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지연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울었어요. 전 한참을 서 있다가 천천히 다가갔어요. 얼마나 기다렸어? 5시간요. 엄마가 언젠가는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일어나 전 지연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지연이는 여전히 울고 있었죠. 엄마, 준우가 보고 싶다고 그래요. 할머니 보고 싶대요. 준우는 잘 지내지? 학교는 잘 다니는데 요즘 자꾸 할머니 얘기를 해요. 할머니가 왜 안 오시냐고요? 전 한숨을 쉬었어요. 지현아, 엄마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엄마, 너희한테 받은 상처가 아직 아물지 않았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기다리면 돼요? 모르겠어. 근데 한 가지는 확실해. 예전처럼은 못 살아. 엄마도 이제 엄마 인생이 있거든. 지현이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얼마든지 기다릴게요. 그리고 지현아, 엄마한테 더 이상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야. 네, 엄마. 지연이는 돌아서서 천천히 걸어갔어요. 한 발 한 발 걷는데 어깨가 떨리는 게 보였어요. 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을까? 그때는 정말 다른 관계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제가 제 인생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니까요. 그날 밤 전 잠을 설쳤어요. 지연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울면서 사과하던 그 모습이요. 하지만 전 후회하지 않았어요. 제가 한 선택이 맞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미숙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영희 씨, 다음 주에 서울 올라가는데 시간 있어요? 제가 영희 씨한테 소개시켜 드릴 사람이 있어요. 누구요? 만나보면 알아요. 영희 씨랑 잘 맞을 것 같은 사람이에요. 전 궁금했지만 더 묻지 않았어요. 일주일 뒤 전 미숙 씨를 만났어요. 홍대 근처 카페였는데 미숙 씨 옆에 한 남자분이 앉아 계셨어요. 영희 씨, 소개할게요. 이분은 강태수 씨예요. 제주도에서 알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강태수입니다. 태수 씨는 60 중반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어요. 인상이 온화하고 목소리가 부드러웠죠. 안녕하세요. 김영희예요. 미숙 씨한테 영희 씨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대단하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 사는 것뿐이에요. 태수 씨는 웃으면서 커피를 마셨어요. 얘기를 나누다 보니 태수 씨도
비슷한 상황이더라고요. 부인이 5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들이 둘 있는데 둘 다 해외에 살아서 거의 못 본다고 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처음엔 외로웠죠. 근데 이제는 괜찮아요. 제주도에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등산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지내요. 부럽네요. 영희 씨도 그렇게 사시잖아요. 미숙 씨한테 들었어요. 도자기도 하시고 봉사활동도 하시고요. 아, 네. 태수 씨는 정말 편한 사람이었어요. 얘기하는 내내 제가 긴장하지 않고 편하게 웃을 수 있었거든요. 헤어지기 전에 태수 씨가 말했어요. 영희 씨, 다음에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서울 올 때마다 연락드려도 될까요? 네, 좋아요. 그날 이후로 태수 씨랑 가끔 만났어요. 전시회도 같이 가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식당도 찾아다녔죠. 사귀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좋은 친구였죠. 서로 부담 없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사이요. 석 달쯤 지났을 때 전 드디어 운전면허 시험에 붙었어요. 합격이세요. 시험관이 말하는 순간 전 소리를 질렀어요. 와, 시험장에 있던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전 너무 기뻤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전 미숙 씨한테 전화를 했어요. 미숙 씨, 저 면허 땄어요. 진짜요? 축하해요. 이제 차 사야죠. 당연하죠. 작은 거라도 하나 사세요. 다음 날, 전 중고차 매매단지에 갔어요. 그리고 작은 경차 하나를 샀죠. 하얀색이었는데 너무 예뻤어요. 차를 몰고 집에 오는 길이 너무 신기했어요. 66에 제 차로 운전을 하다니요. 그날 저녁, 전 차를 몰고 한강 근처로 갔어요. 차를 세우고 강변을 걸었죠. 강바람이 시원했어요. 전 벤치에 앉아서 노을을 바라봤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민수였어요. 전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어요. 여보세요. 엄마. 민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응, 엄마. 전화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일이야? 아니요, 그냥 엄마 목소리 듣고 싶었어요. 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엄마, 저 매달 100만 원씩 계속 보내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보낼게요. 그래. 그리고 엄마, 저 요즘 상담 계속 받고 있어요. 많이 배우고 있어요. 제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요. 엄마가 언제 우릴 다시 만나 주실지 모르겠지만 전 계속 기다릴게요. 그리고 계속 노력할게요. 진짜 어른이 되려고요. 민수야. 네, 엄마. 엄마는 너희가 변하는 걸 보고 싶어.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변하는 거 말이야. 네, 엄마. 꼭 변할게요. 그리고 엄마한테 기대하지 마. 엄마는 이제 너희를 위해 사는 게 아니야. 알아요. 엄마, 엄마도 엄마 인생 사세요. 행복하게 사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전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이 정말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그냥 엄마를 다시 끌어들이려는 걸까?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시간이 알려주겠죠.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전 버킷리스트를 다시 봤어요. 20개 중에 이미 10개를 이뤘더라고요. 제주도 한 달 살기, 도자기 배우기, 봉사활동, 프랑스 여행, 운전면허, 수영 배우기, 내 이름으로 된 통장, 전시회에 작품 내기, 새로운 친구 사귀기, 혼자 영화 보기. 아직 10개가 남았어요. 이탈리아 여행, 요가 배우기, 책 쓰기, 마라톤 완주하기. 전 새로운 항목도 추가했어요. 내 힘으로 행복하기. 그리고 그 옆에 체크를 했죠. 이건 이미 이룬 거니까요. 일주일 뒤 준호 선생님이 서울에 올라왔어요. 영희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제가 영희 씨한테 보여드릴 게 있어요. 뭔데요? 만나면 알려드릴게요. 전 준호 선생님을 만났어요. 선생님은 큰 가방을 들고 계셨죠. 이게 뭐예요? 열어보세요. 가방을 열었더니 신문 기사가 들어 있었어요. 66에 시작한 도자기 전시회에서 완판.
제주도 지역 신문이었는데 제 얘기가 실려 있더라고요. 이게 영희 씨 작품이 전시회에서 다 팔렸어요. 그리고 기자가 영희 씨 얘기를 듣고 기사를 썼어요.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이것도요. 준호 선생님이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서울에 있는 한 갤러리에서 영희 씨 개인전을 하고 싶대요. 작품을 20점 정도 준비해 달래요. 개인전이요? 네, 다음 달에요. 전 너무 놀라서 말이 안 나왔어요. 영희 씨, 잘하셨어요. 정말로요. 준호 선생님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따뜻했어요. 한 달 동안 전 미친 듯이 작품을 만들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공방에서 살다시피 했죠. 그러면서 제 인생에 대해 생각했어요. 이 접시들 하나하나에 제 감정을 담았어요. 외로움, 배신감, 분노, 그리고 결국 찾아온 자유와 행복까지요. 개인전 날이 다가왔어요. 전 떨렸어요. 정말로 사람들이 올까? 제 작품을 좋아해 줄까? 오프닝 날, 전 일찍 갤러리에 갔어요. 제 작품들이 벽에 걸려 있었죠. 김영희 개인전, 66, 다시 시작. 그 제목을 보는 순간, 전 울컥했어요. 맞아요. 전 66에 다시 시작했어요. 오후 2시에 오프닝이 시작됐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미숙 씨, 태수 씨, 준호 선생님, 공방 친구들, 봉사활동 친구들, 그리고 뒤쪽에 민수, 지연, 수진이가 서 있었어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이들은 멀리서 저를 보면서 손을 흔들었어요. 다가오지는 않았죠. 전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한테 인사를 했죠. 개인전은 성공적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제 작품을 보고 감동했다고 했어요. 한 중년 여성분은 이렇게 말했어요. 저도 영희 씨처럼 살고 싶어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 그 말을 듣고 깨달았어요. 제가 변한 게 다른 사람들한테도 영향을 주고 있구나. 행사가 끝나고 아이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민수가 먼저 말했어요. 엄마 작품 너무 아름다워요. 지연이가 말했어요. 엄마, 자랑스러워요. 수진이가 말했어요. 전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고마워. 와줘서. 엄마, 우리 아직은 아니야. 전 민수 말을 끊었어요. 하지만 너희가 정말로 변하는 걸 보면 그때는 다시 만날 수도 있어. 정말요, 엄마? 응. 근데 예전처럼은 아니야. 새로운 관계로 만나는 거야. 알겠어요. 엄마, 기다릴게요. 아이들은 돌아서서 나갔어요. 이번엔 밝은 표정으로요. 전 그 뒷모습을 바라보면서 생각했어요. 언젠가 우리가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이 순간 제가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날 밤 전 혼자 차를 몰고 한강으로 갔어요. 차에서 내려서 강변을 걸었죠. 바람이 불고 별이 빛났어요. 전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생각했어요. 여보, 나 잘하고 있는 거 맞죠? 남편이 하늘에서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잘하고 있어. 계속 그렇게 살아. 전 미소를 지었어요. 네,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아이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66에 시작한 제 인생은 이제 막 꽃을 피우고 있어요.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이에요. 아직 버킷리스트에 할 게 10개나 남았으니까요. 전 집으로 돌아와서 다이어리를 폈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적었죠. 오늘 내 첫 개인전이 열렸다. 많은 사람들이 와줬고 내 작품을 좋아해줬다. 아이들도 왔다. 멀리서 지켜봐줬다. 나는 행복했다. 아이들이 없어도 남편이 없어도 나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았다. 왜냐하면 이제 나는 나를 사랑하니까. 66, 늦지 않았다.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내 인생이다. 다이어리를 덮고 전 창밖을 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 궁금하고 설레요. 왜냐하면 이제 제 인생은 제가 만들어 가는 거니까요. 아무도 아닌 바로 저요. 전 미소를 지으면서 불을 껐어요. 내일을 위해서요. 그리고 제 남은 인생을 위해서요.